홍익대 고려대 청주교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사님입니다. 제가 타이틀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좀 몇 개 대표적인 것만 좀 줄여봤는데, 먼저 살인미소의 대명사,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천상의 목소리, 세상 남자들의 질투 유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갬성충만 환경 전문가 강원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인지 약간 아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아시죠? 1971년도부터 시작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고요. 이제 전 세계의 경제인들의 모임이에요. 각국 정상들 그리고 재계 핵심 인사들이 핵심 아젠다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정책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제 경제를 이제 전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007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쭉 발표해 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나온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 그러니까 2020년대에 인류가 맞이할 가장 큰 위협이 뭔가, 그거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한 것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거든요. 다 환경 문제였어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세계 경제 포럼 역사상 환경 문제가 이렇게 세계적 위협 순위를, 그것도 1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한 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1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날씨고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고요. 3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 손실, 5위가 인간에 의한 환경재난. 그래서 그냥 제목만 쭉 보면 무슨 환경운동단체에서 뽑은 제목들 같은데, 사실은 이 다보스 포럼이 경제인들의 포럼이거든요. 가장 어쩌면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오늘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5가지가 기후위기 문제다라는 발표를 올 초에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리고 오른쪽 표는 좀 더 긴 역사예요. 40만 년 동안의 지구 표면의 탄소 농도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속도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라는 것이죠. 원래 자연 상태였다면 2500년 정도 만에 한 1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류가 석유를 끌어다 쓴 지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시켜요. 한 25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온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전 세계 수천 명의 기후과학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논의한 끝에 공식 보고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IPCC가 노벨 평화상도 한때 받기도 했고요. 너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강조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반증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은 그만큼 신뢰도 있는 발표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재작년에 마침 한국에서 인천 송도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해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1도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지구 생태계는 정말로 파멸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2도 상한선에서 정말 멈춰야 된다. 그 기준을 계속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탄소 예산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각국이 어떻게 줄여나가자 이런 합의들을 했던 것이 이제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그런데 이제 IPCC가 재작년 한국에서 발표한 이 특별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2도마저도 위험하다. 1.5도입니다. 1.5도에서 멈춰야 된다. 그 1.5도가 지구가 안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라는 발표를 내놓아서 굉장히 세계적인 충격이 되었던 발표입니다. 1.5도일 때와 2도일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사실 그 1.5도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도 조금 넘게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기후 재앙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5도의 마지노선은 뭐냐? 최소한 인류의 생존에 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1.5도인 거예요. 그리고 2도일 때보다는 그 재앙의 폭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뭐 0.5도 차이 그냥 단순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사를 조금 보면요. 읽어볼게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 IPC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 남았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된다. 여기 45% 그냥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45%를 감축하려면 매년 6%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6%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코로나급의 정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되어야 이게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변화를 매년 10년간 진행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인류의 닥친 장래가 어둡다라는 말이다. 근데 가능한 큰 확률로 65%의 확률로 억제를 하려고 했을 때 앞으로 남은 탄소 쓸 수 있는 양이 2350억 톤이에요. 그런데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사용한 게 431억 톤이에요. 여러분 대충 계산해보면 남은 게 요만큼이고 이제 1년에 쓰는 게 우리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건가요? 대충 계산해봐도 한 5.5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1.5도를 상한선을 넘기지 않기 위한 이 탄소 예산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가면. 이 상한선을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좀 볼게요.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지구 가열의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찜통지구라는 상태에 진입하게 돼요.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왔고 지구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완화시켜서 이 안정권 안에 들여다 놔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데 계속해서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계곡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양의 되먹임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온도를 높여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이제 1.5도, 2도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 최소한 안정권 안에는 들여다 놔야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빙하 깨짐인데 이게 87년 4월의 북극 사진 그리고 2017년의 북극 사진이에요. 10년에 13.3%씩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그 속도가 전혀 빨라지고 있죠. 2050년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침수되는 것을 예측한 지도이고 우리나라도 전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있을 텐데 베트남 남부가 전체가 사라집니다. 2050년대 바다의 순환에 영향이 생겨요. 해류가 바뀌게 되면서 이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숲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사라지고 또 그 죽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면서 계속 양의 대먹임을 발생하는 지난 호주 산불이 대표적인 예예요. 뭐냐면 호주 옆에 인도양이 있죠. 인도양이 있는데 이게 뜨거워지면서 호주 대륙의 고기압 상태를 만들어요. 비구름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건조한 상태가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기온까지 높아지니까 6개월 동안 산불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주 산불의 원인은 사실은 그냥 건조한 기후 뭐 이런 게 아니라 해류가 바뀌면서 그리고 지구 전체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계절 영역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이제 응축해서 들어가 있는 게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데 여기 이제 뭐 아주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의 사체, 뭐 식물들의 어떤 사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점점 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관측되었다는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는 지구가 인류가 거주하기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 2050년이면 뭐 30년 남았네요. 30년 후에 여러분 몇 살인가요? 저도 몇 살이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비관적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파리기후협약이나 많은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의미있게 탄소 배출 수치를 줄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가 마침 터져서.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느 시점에 몇 도 정도 뜨거워질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사실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과학적인 질문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다분히 인간적인,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질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이 불확실성이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한다기보다 거의 전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열린 질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대답해야 될 문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더 내보낼까라는 질문에 달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의 문제?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뉴스가 다뤄졌냐면 국제뉴스로 다뤄져요. 지금도 그래요. 국제뉴스 어떤 일면의 하나의 꼭지로. 사실 이게 국제뉴스인가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문제고, 당장 우리 미래의 문제고, 이 환경적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를 질문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탐욕과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이 우리의 탐욕적 어두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물질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영적인 층위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하고 들어간다면, 특별히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노력해야 될,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신앙인들이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전하는 일이다. 희망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현실을 액면 그대로 기꺼이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희망이라는 게 그냥 이 현실을 덮어놓고 외면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자, 그런 낙관론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비통함을 먼저 지니고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역사 동안에 교회가 역할했던 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맞는 부르심을 감당해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기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하는 것,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라라는 그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연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의 상황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기후위기를 아까 상의도 얘기했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대충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제는 뭐냐면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설마 그렇겠어? 왜냐면 이게 너무 좀 큰 문제고 두려운 문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관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예언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 역할들을 사실은 지금 역사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감당해왔다는 거죠. 너무 미래가 암담하고 절망적이어서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종종 되곤 해요. 그럴 때마다 근데 좀 필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의 깨어짐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터전, 그 위에 계속 자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과 지속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상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눈초리를 받아왔던 나라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이 많은 나라, 중국은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지금 석탄 발전을 고집하고 있어요. 전 세계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한국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5위로 5번째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인당 사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98년도에 한번 꺾여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IMF.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IMF만큼의 경제적인 충격,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기 한번 잠깐 조금 살짝 꺾이겠죠.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조금씩 다 내려가거든요. 우리만 지금 올라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청와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 있느냐를 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국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하면 요렇게 쭉 올라갈 텐데, 현재 정책으로 국가가 예상하는 바는 요 정도고,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정책 가지고는 요 정도밖에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5도 안에 지키기 위해서는 이만큼 확 줄여야 된다. 지금 완전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제 기준에 조금 부합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내 탄소 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이게 아까 딱 IPCC가 제시한 그 국제 기준이거든요. 10대 과제가 있는데 일단 석탄 발전소가 폐쇄돼야 된다. 10년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확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에너지를 스스로 좀 지켜낼 수 있는 건축. 그리고 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좀 그린 뉴딜에 대한 감시를 하시는 일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국들이 탄소를 배출해온 모든 누적량들을 쭉 표시한 표예요. 자, 첫 번째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그 다음을 따라가고 있고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나라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합친 수치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미국 혼자서 지금 쓰고 있었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게 그 다음 수치가 전 세계 전체 총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정의의 문제냐? 자,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지금 물에 잠겨서 이미 지금 자기가 살 땅들이 없어서 지금 난민이 된 나라들이 있고, 또 이 나라들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 문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저 쓴 나라들은 여기 있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나마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덜 먹는 거예요. 요 6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간추려 봤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살 수 있는 노력이 뭐냐? 우리가 사회적 일원으로 살 수 있는 노력이 뭐냐? 이 3가지를 좀 간추려 봤어요. 개인적으로 고기 섭취를 줄이는 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옥수수 16kg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장식 축산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육식을 줄이는 것. 우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쩌면 효과적인 실천입니다. 소가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이 돼지, 닭 이렇게 쭉 갑니다. 두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뭐 각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쓰는 탄소량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켜놓은 불, 내가 이동한 어떤 수단, 그걸 하루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계산해보면, 내가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그걸 공동체적으로 한번 모아보는 거죠. 너 얼마 썼어, 얼마 썼어. 그럼 서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전공 영역에 연계하기.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예요. 사실은 우리가 각자 공부하다 보면, 이 기후위기 문제는 모든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전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떤 진로 혹은 과제의 방향성, 또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까 상현도 되게 중요한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올인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으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얻고 또 같이 연대하고 있는 곳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행동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팔로우 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린, 환경을 생각하는 뉴딜이에요. 뉴딜, 이제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경제 전환이거든요. 이 2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완전 시스템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발현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재고하고 바꿔나가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코로나로 좀 빙의를 해주시죠.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책 추천 몇 개 드릴게요. 조천호 박사님, 오늘 한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책에 있는 거고,
거기에 다 요약되어 있어. 그래서 또 그레타 툰베리 친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기후 파업 시위를 촉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지금도 이 기후위기 문제에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고 있는데 친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한 책들입니다. 특별히 이거를 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 왼쪽 책을 우리 간사님들이랑 이번 주에 스터디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오른쪽은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나 하나로 되겠냐. 나 하나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어떤 활동가분한테 이제 어떤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실 그 선생님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전혀 별로 미미한 영향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건 나의 양심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제가 행동해서 뭐 얼마나 변하겠어?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의 윤리적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강점인 거죠.